문학적 의미도 쭉 풀고 필기 잘 해주세요. 나중에 또 같이 확인할 겁니다. 자, 낙화라고 하는 이현기의 작품이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이제 단어는 표현의 빛깔이라고 해서 첫 부분에서는 시로 표현하기를 보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소설로 표현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시를 이제 두 편 보게 되는데 뭐 짧게 나오는 실비라고 하는 거나 선택학습에 있는 벌레 먹은 나뭇잎도 같이 보긴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원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 다음 소단원에서 우리 양반적 나오게 됩니다. 우리 양반적 방학 때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계속 반복하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선택학습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게 되는데 그 작품도 이제 나가기는 할 거예요. 뭐 시험 범위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좀 더 깊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시는 최대한 다 나가는 걸로 하고요. 양반전까지 나가면은 베스트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게 되면은 우리 양반전 간단하게 읽어보고만 끝낼 겁니다. 낙화, 연기. 볼게요. 자, 낙화의 낙자가 무슨 낙자로 했는지 기억하실까요? 떨어질 나. 그래서 꽃이 떨어진다. 꽃이 지는 모습을 시로 형상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자연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자연의 현상에서 뭘 깨달아요? 인간사.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고요. 그 깨달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이란 인간사를 뭐랑 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요. 대응시켜서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 시어를 봤을 때 자연현상은 뭐고 인간사에서는 뭘 표현하는구나 따로따로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1년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가야 할 때라고 하는 거는 언제를 말해요? 이별의 순간을 말하게 됩니다. 이 이별의 순간을요, 분명히 알고 가느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가느니. 이별의 순간을 잘 아는,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연현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알고 가는 이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자연현상 속에서는 지는 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는 꽃. 그래서 여기에서는 은유의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꽃이 원관념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해보면 이별의 순간에 딱 알고서 헤어져 하고서 바로 뒤돌아서 쌩 떠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연사로 보면은 이 뒷모습이라고 하는 건 떨어지는 순간 그 낙화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거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별의 순간을 알고 가는 이 아름다움을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 뭐라고 했었죠? 서리법이라고 했었죠. 서리법은 뭐예요? 질문의 형식, 의문의 형식인데요. 대답 요구해요. 대답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화,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서요. 가야 할 때, 이별의 순간을 딱 알고서 떠나가는 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않고요. 딱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이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죽음이랑 연관지어 볼 수도 있어요. 죽음의 순간 앞에서 그냥 난 이 세상을 떠나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죽기 싫어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누가 더 아름다워?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아름답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질문하는데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가로친 거. 의문이라고 썼어요. 의문.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내는 거는 이별이 나쁜 거라는 거야, 나쁜 거라는 거야. 나쁘지 않아. 이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별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 전체적으로 근데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으니까 이별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연 한번 봐봅시다.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대요. 자,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고. 자, 일단 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요 계절에는 어때요? 요 계절에는요 꽃이 활짝 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사랑이 가장 활발할 때 아주 사랑의 순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으로 치면은 청춘 정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청춘. 그래서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격정은 뭐라고 했죠? 격한 감정.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랑의 감정, 젊은 날의 감정들을 이야기하겠죠. 인내. 지고 있는 변년에 나의 사랑이 지고 있대요. 이 나의 사랑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 지고 있는 거 뭐였어? 꽃이죠. 나의 사랑에 뭐가 있냐면 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무슨 표현만 쓰일 거야? 은유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낙화의 순간을 의미하게 되고요. 인간사로 보시면 이별의 순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표현법 하나 더 있는데요. 뭐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있어? 네. 하나 더 있어, 표현법. 의인법 있게 되겠죠. 자, 나의 사랑이 격정을 인내했대. 근데 사랑이 뭐야? 꽃이 사랑이 격정을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인내한다라고 하는 건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정을 인내하는 거 뭐예요?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별의 상황을 이제 인식하고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지고 있다, 낙화 이런 거 다 뭐라고 있었죠? 떨어지는 이미지. 올라가는 걸 우리가 상승이라고 했고요.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해요? 하강적 이미지를 계속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면 한번 봐볼게요. 사면. 분분한 낙화 하고 있죠. 자, 분분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할까요? 첫 번째, 꽃잎이 흩날려요. 두 번째, 향기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꽃이 어떻게 이렇게 막 흩날리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점 해가지고 뒤에 부분을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생략한다. 생략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런 생략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운을 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뒤에 내용들을 조금 생각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운을 준다. 별별이 이룩하는 축복일사요. 지금은 가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하죠. 별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서 지금은 가야 할 때, 이별을 해야 할 때라고 하는데요. 그 이별을 하는 순간, 이 이별을 하는 순간을 별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별별은
이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별. 근데 이별이 만든대요. 뭐를? 축복을 만든대요. 그죠? 이 열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아니요. 없다고 했었죠? 이런 거 무슨 방법이라고 했었지? 단어. 역설. 모순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역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설법은 겉으로 봤을 때 모순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반어가 소망과 다르게 말하는 거죠. 뭔 후일 해가지고 반어가 생각나는 거죠. 네? 뭔 후일에는 반어가 나오죠. 아 그래요? 응. 근데 반어가 그러면은 뭐라고요? 내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먼 후일에서 할 거예요. 아 네. 네, 아무튼 역설법이에요. 역설법. 겉으로 봤을 때 모순돼요. 반어는 속마음과 반대되게 말해야 되는데 얘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얘는 느낀대로 말하고 있어요. 뭐냐? 여기서 느낀대로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별은 슬프기는 하지만 뭐예요? 이별을 통해서 축복을 얻을 수 있대요. 어떤 축복? 이별을 하면요 성숙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하자 하는 건 이별을 통한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이별하면은요 내가 뭐 부족한지 한번 하게 되고 우리 계속해서 뭐 생각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별을 통한 성숙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모순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진실,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가야 할 때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막 슬퍼해요? 슬퍼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해서. 자, 무성한 녹음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를 맺는 가을을 향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녹음이라고 하는 거 뭐였지 기억하셔? 푸릇푸릇한 거. 녹자가 녹색의 녹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주 푸릇푸릇하게 이제 풀과 나무들이 자라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녹음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건 여름에 어때요? 파랗죠? 그런 모습이 무성한 녹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녹음이 얻어지려고 하면요. 우리 벚꽃을 예로 들어보면 벚꽃이 펴요. 그죠? 이때 잎이 나요? 안 나요? 잎은 안 나요. 꽃이 떨어지고 뭐가 날까요? 꽃이 떨어지고 이파리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녹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별의 결과. 저번에 문제로 나왔을 때 자기 희생의 결과라고도 표현했었죠. 왜 자기 희생이라고 했냐면 어때요? 꽃은 자기를 희생하고서 이파리를 피워내는 거잖아요. 이별 또한 나를 뭔가 이제 희생하면서 결과를 내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물, 이별의 결과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열매도 어때요? 이 잎이 나고 나서 번지가 생기게 되죠. 이 열매 또한 이 이별의 결과랑 동일한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을은 좋은 거였어요? 나쁜 거였어요? 나쁜 거야? 열매를 맺는데? 아니죠. 가을이지, 가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 쌀쌀하잖아.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가 꾸미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했죠. 열매 맺는 가을이니까 좀 더 성숙해지고 결과물을 얻고 성과를 얻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을 같은 경우에 부정의 이미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성숙해지는 그러한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을을 향해서 성숙의 계절이라고도 써줄게요. 색깔이 수 있으니까. 가을을 향해서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데요.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자, 지금 보시면은 청춘이 꽃답게 죽어요. 청춘이 죽는데 이 청춘은 뭘 말하는 거겠어? 자연현상으로 보면
낙화, 꽃을 의미하겠죠. 얘도 은유입니다. 그리고 청춘이 죽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무슨 거 있어?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은유도 있고 의인도 있고. 청춘이 죽어요. 그러니까 꽃이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별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뭘 위해서? 녹음과 열매를 위해서 죽는, 나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자, 섬세한 손길을 흔드는 주체가 누구라고 했었죠? 꽃. 그죠.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여기의 주체는 꽃이 손을 흔든다고 했었죠. 그럼 요거 무슨 표현 방법이라고요? 은유. 의인법이라고 했었죠. 의인법. 헷갈려요. 은근히 헷갈려. 네, 의인법 나타나고요. 이 손길을 흔들면서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이에요. 하롱하롱은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새를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무슨 표현법? 모양새를 나타내는 표현법. 의태요. 의태어. 좀 더 크게는 음성선지. 음성상지. 의성어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의태어를 활용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꽃잎 지는 모습 이렇게 손길 흔들며 라고 의인법 사용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뭐다? 내 영혼의 슬픈 날 이라고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내 영혼의 슬픈 눈이 성숙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 슬픈 눈이라고 하는 거는 왜 슬퍼? 이별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슬픈 거예요. 근데 이별을 하면 어떻다고? 성숙하기 때문에 성숙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별의 슬픔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영혼의 성숙을 얻었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거를 지금 샘터의 물고이들이라고 하는 무슨 표현 방법을 통해서? 지규법을 통해서 좀 더 이 성숙하는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샘터에 물이 고이는 건 천천히 고입니다. 빠르게 고이는 게 아니라 샘터에 졸졸졸졸졸 고이는 것처럼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도 차근차근 이렇게 끊임없이 조금씩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엔 안 했는데 이 나의 사랑, 나의 결별을 우리 자연현상이랑 엮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럼 뭐겠어요? 꽃이겠죠? 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결별은 뭐겠어요? 낙화를 의미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별을 통해서 성숙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별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이 낙화라고 하는 작품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표현법이 너무나 많아요. 서리법,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의인법, 치교법, 은유법 요런 애들 너무너무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어의 의미가 뭔지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연현상이랑 인간사랑 대응시키는 것까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야? 역설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격성 있잖아요. 저 아래 보셨어요. 사랑의 감정이라 쓰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 사랑의 감정. 그리고 우리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역설이 좀 테마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에 대한 내용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모순되지만 그 안에, 그 이면에는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역설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 역설의 효과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역설 사용하면 당연하게도 좀 인상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고,
되겠고요. 좀 이제 관심을 유발하거나 좀 더 의미를 강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 겉으로는 모순되기 때문에 그 안의 의미를 좀 더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뒤에 이제 옆에 보시면은 학습활동 내용들 있게 되겠죠? 학습활동 엿보기 한번 볼게요. 학습활동 엿보기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오른쪽 페이지에 학습활동 엿보기 한번 봐보시면요. 정리되어 있어요. 학습활동 엿보기 학습활동 엿보기 거기 오른쪽 페이지예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그냥 표현하려는 의미랑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 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결별과 축복, 이 역설 표현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네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다음 장 보시면은 뭐 구절에 담긴 의미 정리하는 거 뭐 당연하게도 우리 했었던 거예요. 결별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참신한 느낌, 더욱 강조하는 그런 역설의 내용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편에 보면은 짝사랑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 가볍게 읽어봅시다. 가끔이지만 네가 나를 바라보면 행복해. 가끔이지만 홀로 너를 생각하면 괴로워. 너무 행복하고 괴로운 것, 그건 짝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거 없니? 눈물 한 방울밖에 없니? 네. 이거 없구나. 요거 옆에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눈물 한 방울만 그럼 읽어봅시다. 눈물 한 방울. 친구랑 다투고 집에 간 날 눈에서 물이 나온다. 또르르 한 방울. 이런 또르르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은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작은 방울 안에 슬픔도 있고 후회도 있고 속상함도 있다. 그 눈물 안에는 그 감정 안에는 슬픔, 후회, 속상함이 있대요. 그래서 내 마음이 모두 들어있다. 친구랑 다툰 날 내가 흘린 작고도 큰 눈물 한 방울이래요. 작고도 큰 거기 동그라미 칩시다. 이거 무슨 표현 방법이야? 역설이죠. 자, 역설이라고 적어줍시다. 작으면서 클 수가 있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다 성립할 수 없는 것들을 찾아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작고도 크다라고 하는 건 눈물방울은 어때? 더 작아. 눈물은 작죠. 눈물의 실제 크기는 작지만 이 눈물 안에 담겨있는 감정은 어때요? 커요. 감정은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감정이 많이 담겨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앞으로 넘어와서 우리 먼우일 한번 봐봅시다. 먼우일. 임소월이 사실 우리 이거 방학 때 한번 봤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지만 문제로 나오면 은근히 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선택지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먼우일 한번 같이 나가봅시다. 먼우일 김소월 시의 작품입니다. 상당히 유명하죠. 이 먼우일이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먼 훗날의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현재에는 우리가 이별에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데요. 먼 훗날 미래에 우리가 만날 것을 가정해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아니,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런다면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만날 것을 가정을 해가지고 자신의 마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나타나는 표현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운율 형성 요소를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표현법이 딱 하나 나와요. 반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반어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이나 표현법, 사실 가정도 가정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중요한 표현법은 단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봐볼게요.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도 쉬워요.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 훗날 밑에다가 미래라고 적어줄게요. 이 미래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고 불특정한 그런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 한다면 나를 이제 찾는다면 당신이 날 찾는다면 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뭐뭐 하면 이런 걸 우리가 가정한다 라고 해서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먼 훗날에 내가 내 말이 잊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잊었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잊었다 라고 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죠. 이 사람의 속마음 같은 경우에는요, 잊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뭐예요? 잊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속마음의 의도랑 말을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해주고 있죠. 반대로.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반어법이라고 한다. 이 반어법을 그럼 왜 사용하냐라고 하면은 앞에서 역설의 효과들이랑 비슷해요.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어떻게 해요? 내용을 강조해 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겉으로 드러난 의미가 이제 진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속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연 한번 봐봅시다. 이연도 쉬워요. 이연 똑같아. 구조는 똑같아요.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나무라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질책하면, 뭐라고 하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 날 벌써 잊어버렸어? 너가 잊었나라고 대답했으니까 너 나 잊었니? 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라고 얘기를 한대요.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이게 뭔가? 내가 무척 그리워하다가 널 잊었어 라는 거죠. 그럼 잊는 게 쉬웠어? 어려웠어? 잊는 게 어려웠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잊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뭐예요? 얘도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단어가 나타나요. 자, 우리 3에서 봐볼게요.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그래도 너 어떻게 나 잊어버렸어? 라고 하면서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뭐가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는 거야? 당신이 날 떠나는 이별을 믿을 수가 없었어. 그만큼 이별이라고 하는 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잊었어? 못 잊었어? 못 잊었어요. 이것도 뭐야? 단어예요. 그래서 뭐래요? 마지막 오늘도 어제도 아니고. 자, 오늘은 언제야? 오늘은 현재. 어제는 과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 계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에도 과거에도 그러니까 합쳐서 계속해서 너를 잊지 않고 그리워하다가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먼 훗날 그때에 내가 잊었어. 이거 잊었어? 못 잊었어? 못 잊었어. 나 잊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단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월 몇 시 몇 분 이렇게 특정하지 않는 거예요. 잊는다라고 하는 건 나한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먼 훗날이라고 해서 불특정한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내용은 어렵지 않죠? 네. 나는 이별했어. 너와 이별을 했는데요. 그죠? 이별을 했는데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서 만나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 잊었다고 하는 겁니다. 속마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반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운율 형성 요소 너무나도 많아서 찾아볼게요. 운율 형성 요소. 자, 운율 형성 요소 뭐가 있냐면요. 잊었노라. 그죠? 시어의 반복이 있습니다. 잊었노라. 이 시어는 잊었노라.
라고 하는 거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당신이도 반복하죠. 당신이도 반복해주고요. 그리고 또 뭐 반복하고 있어요? 먼 날도 반복하죠. 2번씩만 있으면 돼요. 한 번 있는 건 안 돼요. 속으로는 반복 아니에요. 속으로라고 하는 시어를 반복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개수 세서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문장 구조의 반복이 있습니다. 그 3, 4, 4조. 이거 먼저 할게요. 문장 구조의 반복부터. 이게 좀 더 쉬워요. 이것도 맞지만. 자, 문장 구조의 반복은 뭐예요? 뭐뭐 하면 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하는 겁니다. 뭐뭐 하면 잊었노라. 그리고 끊어있는 방법이 똑같아요. 끊어있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했죠? 음보라고 했는데 얘기한 것처럼 삼음보예요. 왜냐? 우리 끊어볼게요. 이거 먼 날 끊고, 당신이 끊고, 찾으시면 끊고, 먼 날 끊고, 당신이 끊고, 찾으시면, 그때에 끊고, 내 말이 끊고, 잊었노라. 당신이 끊고, 속으로 끊고, 남으라며. 미니 끊으셔요. 무척 끊고, 그리다가 끊고, 잊었노라. 그래도 끊고, 당신이 끊고, 남으라며. 믿기지 끊고, 안아서 끊고, 잊었노라. 밑에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끊어있는 사분보를 반복하는 이거 사분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하죠? 민요조의 음보율 이라고 하고요.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요. 민요적 율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 이 민요에서 사분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민요적 율격이라고 하면은 헷갈려 하지 말고 이게 뭐야? 틀린 거 고르시지 마시고요. 그냥 사분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분보에 해당하는 애들을 끊어보시면 몇 글자 몇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거를 3, 3, 4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수율이라고 합니다. 3, 3, 4조에 음수율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크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 얘기하면 영탄법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잊었노라 이 부분에 영탄법 하나 적어줄게요. 이 영탄법이라고 하는 거는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 뭐뭐 하구나, 뭐뭐 하도다, 뭐뭐 해라 이런 것들이나 감탄사 우와, 이야 이런 애들을 사용해서 감정을 좀 더 강조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잊었노라 라고 해서 잊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의미, 감정을 좀 더 강조해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로 나타나는 표현법은 반어고요. 굳이 볼 수 있는 거는 뭐 있어? 가정법, 영탄법 이런 거 있고요. 운율에 대한 거는 다 알아주셔야 돼요. 이 운율 형성하면 당연하게도 리듬감 형성되지만 의미를 강조해주는 부분에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리듬감인데 의미 강조 어떻게 해? 하지 마시고 의미를 강조해주는 부분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굳이 얘기하면은 가군의 방법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가군. 가군은 뭐였는지 기억해요? 두운, 요운, 가군에 썼던 거 기억나? 맨 끝에 반복하는 거. 맨 끝에 글자. 맨 끝에 글자. 다리 각자였죠? 그래서 맨 끝을 다다다다 이렇게 끝내거나 라라라라 이렇게 끝내는 거. 요 정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종결어미를 반복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근데 부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여서 그냥 이 정도를 반복하기 때문에 얘는 빨리 오는 부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있긴 하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음보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학습 활동에 있는 부분들도 그 운율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율에 대한 내용들 상황에 대한 거 흑발돼서 나타나고
너를 산지 하루라고 하는 거 있나요? 너를 산지 하루? 그건 없나? 네? 아, 여기 있다. 너를 산지 하루 있죠? 너를 산지 하루 하고 봅시다. 너를 산지 하루 마음에 드는 옷 발견한 그날 그때의 설렘을 잊었노라. 잊었어? 못 잊었어? 그때의 설렘 못 잊었어. 그럼 왜 얘기하겠어? 아니 여기 밑에다가 단어라고 적어줍시다. 설렘 못 잊었어. 단어 힘들게 용돈 모아 산 그날 그때의 기쁨을 잊었노라. 그때의 기쁨 잊었어? 못 잊었어요. 힘들게 얻은 너를 떠내보낸 그날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그러니까 뭐야? 이 너 옷이죠? 너 동그라미 치시고 옷이라고 써줍시다. 이거 무슨 표현법이지 그러면? 의인법. 의인법이죠. 의인법. 옆에 의인법이라고 적읍시다. 왜냐면 너라고 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너를 떠나보는 그날 아마 옷이 망가진 것 같아. 그래서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 그래도 아깝지 않으냐 물으면 미련이 크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갖고 싶어 수없이 되뇌이던 애타던 그 마음까지 잊었다. 나 못 잊었어. 그래서 단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의미 전달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금 1회 소단원 1까지 했고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고 해서 뒤에 쭉 뒤에 보시면 선택학습 부분 있어요. 선택학습 부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내가 책이 달라가지고 몇 페이지지 우리가? 38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배웠다. 38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쉬었다 할게요. 네. 저거 불락실 근데 아래에 무슨